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키스텝 수요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화가 확산되면서 주요 기술을 아웃소싱하기 위한 개방형 혁신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신기술, 신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최근 화두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국제공동연구, 기술 표준화, 시장 공동 개척 등 다각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가 잠재 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고용 감소에 따른 실업률 악화, 내수 경기 부진 등 만만치 않은 도전을 받고 있어 시급히 기술 혁신과 산업 제도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시대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탈취역형으로 기술 혁신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세계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국제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수준은 OECD 국가 중 22위에 불과하고 국내 기업 중 국제기술협력 기업 비중도 1.3%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기업들은 여전히 폐쇄적 방식의 자체 개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국내 자원과 역량으로 글로벌 기술 혁신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외 원천 지식과 혁신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연계하는 개방형 국제기술 협력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오늘 수요 포럼에서는 개방형 혁신을 위한 국제기술 협력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그간의 국제기술 협력 현황과 성과를 정리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 확보를 위해 국제기술 협력의 전략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포럼의 발표자로 발표를 맡아주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오명준 국제협력단장님, 토론자이신 중소기업 노민선 연구위원님, 숭실대학교 박상욱 교수님, 그리고 코센 이준희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기술진흥원의 국제협력단을 맡고 있는 오명준 단장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개방형 혁신을 위한 국제기술협력 활성화 전략입니다.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전문가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오늘의 주제 부분이 저희가 가장 어려워하는 세 단어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혁신, 국제기술협력, 그 다음에 활성화 전략. 아마 과학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저와 다 동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개방형 혁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일본 자료를 봤습니다. 일본 자료를 봤더니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위로 딱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개방형 혁신 부분에. 그래서 밑에 출처를 봤더니 구글 트렌드 분석입니다. 구글 트렌드 분석은 우리가 구글에서 얼마나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검색 그 수치가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오픈 이노베이션, 이 개방형 혁신에 대한 관심이 최고로 많은 국가입니다. 가장 잘한다는 게 아니고 이 오픈 이노베이션 어떻게 해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로 우리의 관심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아마 앞으로도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는 듯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더 빠른 혁신, 더 넓은 시장이라는 주제 부분으로 세팅을 했는데요. 오늘 이 비전을 같이 여러분과 공유하고 앞으로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제언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필요성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과학기술 전체에 있어서 국제협력 R&D의 투자 현황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산업기술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그 국제협력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풀어야 될 대안 부분들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학기술 기획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대한 개방형 혁신 분과에서 같이 워킹그룹으로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책 과제들을 지금 같이 키스텝이랑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과제를 중심으로 제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00년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재능과 세상의 요구가 교차하는 곳에 당신의 천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걸 현재의 시점에 우리나라에 대비해 본다면 대한민국의 역량과 글로벌 요구가 교차하는 곳에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일자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의 역량 부분들은 어떠며 세계의 변화하는 이런 요구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지도상 지구본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국가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KBS에서 했던 12부작 인류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를 전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류 전체에 있어서 빅 히스토리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글로벌화 당한 민족의 경우에는 식민지화됐고 글로벌화한 민족의 경우에는 급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인류의 성장의 격차 부분들은 글로벌화하느냐 글로벌화 당하느냐에 따라 격차 부분들이 발생돼 왔고요. 이제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화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은 우리 애를 중앙박물관에 데려갔는데 마지막 나오는데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그래픽지, 화보지입니다. 화보지에서 1909년에 나온 그림인데요. 제목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나타난 자동차입니다. 저희는 모닝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영국이 그때 모닝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자동차, 단순한 현재에서는 자동차라는 기술에 대해서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역사는 기술에 목매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 우리는 6.25 동란을 겪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그림은 우리를 36년 동안 통치했던 조선 총독부의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1909년부터 우리는 일제식민지 36년을 겪었고 또다시 6.25 동란을 겪으면서 세계 최고의 빈민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뉴스위크지의 1977년 6월 6일, 현충일 날이네요. 6월 6일 날 뉴스위크지 특별호입니다. 한국인이 몰려온다라는 그림으로 해서 주제로 해서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라디오, 계산기, 철강, 어류, 의류, 조선, 타이어까지 거의 전범위의 수출 중심으로 글로벌 수출 부분의 전선에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역사박물관에 소재하고 있는 그림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국가가 지금 현재 철강부터 반도체, 조선, 기계류, 자동차, 디스플레이, 정유까지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현재 세계 무역에 있어서 6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GDP에 있어서는 11위 국가며 저희 사업하기 쉬운 국가로서는 5위. 무엇보다도 블룸버그가 4년 연속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로 뽑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히든 챔피언을 육성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한국이 글로벌에 있어서 진짜 히든 챔피언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히든 챔피언인 거죠. 아까 그 작은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계 1등의 혁신 국가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폄하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우리는 혁신의 최고조로 이렇게 도달해 있는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기술에 있어서 어떻게 국제협력 부분들을 지원하고 할 거냐. 그 부분이 과학기술 국제협력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바로 전에 우리의 역량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의 변화 부분들을 봐서 그 접점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부분에서 성장의 어떤 포인트,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을 아마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트럼프 집권 후에 TPT 탈퇴, 그다음에 한미 FTA에 대한 재검토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무역 장벽 부분들을 계속 심화시키고 있고요. 브렉시트 등 자국 우선주의 부분들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측면이나 산업 간의 경쟁적인 측면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에 있는 진입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부분들을 일본 자료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혁신과 경쟁의 소요기간도 급속도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부터 시장 투입까지 단 30.9개월밖에 걸리지 않고요. 경합 제품의 출현 기간도 20.7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독점성이 약화되는 시기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특허의 유효성 부분도 5년 전에 비해서 거의 10개월 정도로 단축되어 있고요. 포춘 1000대 기업의 상황은 더더욱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30년 전에 보면 포춘 1000대 기업 중에 10년 동안 350개사만 탈락이 됐는데요. 이제 1000대 기업 중에 70%가 넘는 724개사가 10년 만에 탈락될 만큼 세상의 변동은 급속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국가 산업 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GDP 대비 세계 1위입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약 69조, 70조 정도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체 R&D 투자에 비해서 3.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런 불가하다는 표현을 쓰면 상당히 좀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떤 R&D의 투자 부분이 지식의 창출, 지식의 활용, 전달, 확산, 재창출의 어떤 과정이라고 봤을 때 저희는 3.6%,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부분의 3.6%의 소스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원천 국가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미싱 96.4%는 글로벌에 퍼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혁신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그들과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이 국제협력의 중요성이자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특허 부분은 전 세계의 특허에서 6.1%를 차지하고 있고요. 논문도 2.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런 많은 자원들을 놓아놓고 우리가 과연 국제협력 없이 앞으로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부정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계 국가는 국제협력에 대한 트렌드 부분이 프로젝트 중심형으로 급속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말고도 최근에 중국이 1대1로 포럼을 하면서 20개국 이상의 정상들을 모아놓고 20개국을 연결시키는 국제기술협력 부분들을 강화시키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신기술 신산업을 중심으로 독일과 중국이 스마트 제조협력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프랑스와 독일이 디지털 분야의 R&D 공동 펀딩을 만들었고 미국, 중국, 독일 등 제조 강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오바마하고 독일의 총리하고 아마 작년에 악수한 거 다 사진 보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축인 스마트 공장 표준화 추진을 작년도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독일은 3D 금형 프린터에 대한 표준화 부분들을 공동 연구를 추진해 합의했고요. 중국과 이스라엘도 공동 연구센터 부분들, 조성 등 이렇게 지속적으로 R&D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글로벌 기술협력이 필요한가? 이 한 장의 모든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강력한 시장 생태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처럼 넓은 내수 시장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이스라엘처럼 정부 주도형 시장 육성을 하기에도 우리는 그 시대를 넘어서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유럽만큼 글로벌 네트워크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술 측면에서 해외 선진국과 협력해야 되고 그 기술을 활성화시키는 시장 측면에서 이런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의 숙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음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R&D 투자 현황 부분, 우리가 어떤 투자 부분들을 해오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협력 부분의 연구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자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키스텝에 있는 자료 부분들에서 유일하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키스텝의 2016년도 이슈 페이퍼 부분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현재 약 3천억 원 이상 부분의 국제협력 R&D가 투자되고 있고요. 미래창조과학부가 1,709억,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828억, 그 다음에 나머지 부처들은 자잘한 부분에서 역할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6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마 전문가들 눈에도 보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모습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2016년 기준으로 국제협력 분야의 정부 R&D 예산은 3,019억 원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비중을 보면 정부 전체 R&D 약 19조 정도의 1.6%로 극소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어려운 부분은 국제협력 분야의 중요성이 전략적으로 감소하면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활성화 전략이라는 부분들을 발표하기에는 부끄러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국제협력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상황에서도 기술협력 파트의 예산 부분이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 전체에 있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형별로도 따져보면 연구개발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정보교류, 기관유치, 인력교류 부분들로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이 OECD 자료에서 아마 많이 봤을 거고요. 우리 한국의 국제기술협력 부분을 보면 한국은 GDP 대비 최고로 많이 투자하는 국가입니다. 뭐 일부 이스라엘하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약 50%가 해외 투자로부터 오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국 내 투자 부분에서는 한국이 월등히 세계 1위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과학기술 특허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과학기술 국제협력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그런대로 밑에 일본도 있고요. 굉장히 우수한 수치적으로 보면 제일 말단은 있긴 하지만 경쟁적인 유럽 국가 대비 다른 단일 국가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의미 있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나 이쪽 데이터를 보시면 2003년하고 2012년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2003년 대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들은 국제협력 부분에 수치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가의 경우에는 2003년이나 2013년이나 국제협력에 대한 지표 부분이 하나도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제 공동특허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은 국제 공동특허 부분에 있어서 급속도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간 감소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더더욱 안타까운 측면은 해외로부터의 R&D 펀딩을 받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맨 꼴찌입니다. 그만큼 이런 국제협력에 관련되어 있는 실제로 우리의 자아상 부분들은 굉장히 초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OECD에서는 글로벌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2,500대 국가를 계속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1,000대 기업에 있어서 국가별 기업수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불편한 진실 부분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 부분이 급속도로 11년 이후에 15년까지 중국은 11년에 1,000대 기업에 33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15년대 거의 3배 수준인 89개 기업이 R&D 투자를 급속도로 증가시켜 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11년에도 20개, 현재 15년에도 20개고요. 최근 추이는 조금 내려가는 추이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 1,000대 R&D 기업 투자 비중은 저희 산업기술진흥원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R&D를 제일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약 12조 7,500 정도를 하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대신 1,000번째 기업은 고려제약입니다. 그 기업이 1년에 투자하는 R&D 투자비는 약 24억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1등하고 1,000등. 1,000등 정도면 우리 R&D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키스텝은 특히 아마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R&D 내용에서 인건비하고 간접비가 약 50% 정도를 나는 걸 다 아실 거고요. 그러면 아까 24억에서 인건비하고 간접비를 뺀 직접적으로 R&D에 사용되는 비중은 12억에 불과합니다. 12억 수준이면 약간 중소형 과제 정도 하나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R&D 액수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편한 진실 부분들을 알아야만 왜 우리가 국제기술협력, 과학기술 정책 부분에 변화해야 되는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저희 산업기술진흥원이 맡고 있는 산업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현황 부분과 성과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산업기술 국제협력은 국제 R&D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국제협력단을 맡고 난 후에 대규모의 설문조사를 좀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국제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대상 국가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을 포괄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2위권에 독일, 일본, 중국이 포진되어 있고요. 3위권에 영국, 스페인, 인도, 터키, 프랑스 부분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의 현황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국제기술 협력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국가와 협력해 나갈 거냐는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현재 2,400개 정도, 2,378개의 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부분들로 조사를 진행했고요.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1위권에 미국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 다음 2위권으로 독일, 일본, 중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게 영국이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고요. 아마 영국 부분들이 급속도로 올라오는 건 4차 산업,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이나 원천이나 기초 부분들이 아마 강해서 그런 걸로 보이고요. 특이하게 우리 수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인도가 아마 성장 부분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에 대상 국가와 앞으로 협력할 희망 국가의 현황들을 살펴보면서 현재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 산업기술 국제협력 부분이 걸어온 길을 한번 쭉 데이터에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국제협력이라는 부분들의 모습을 가지고 간 게 2001년도에 이스라엘과 공동 R&D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추진을 해왔고요. 유럽의 최대 혁신 프로그램인 유레카 플랫폼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2005년도에. 쭉 참여하다가 4년 후에 본격적으로 유레카의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우리가 국제기술협력이라는 진실된 체계를 한번 갖추게 됩니다. 또한 EN이라는 엔터프라이즈 유럽 네트워크 부분에 가입하면서 기술 사업화에 있어서도 국제기술협력의 최대의 네트워크 부분에 가입하게 됐고요. 이런 유레카와 EN 2009년도에 가입하게 되면서 저희가 국제기술협력 부분을 체계화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유로스타2라고 중소기업 전용 프로그램, 혁신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됐고요. 산업기술 ODA 부분을 14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됐으며 최종적으로 기술사업화 펀딩 프로그램인 이노베스트에 2016년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 혁신의 플랫폼들에 가입하게 되면서 양자협력국 부분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2013년에 중국, 2014년에 독일, 프랑스, 15년에 스위스, 스페인, 16년에 미국, 체코, 그다음에 17년 올해 캐나다하고 네덜란드까지 넓혔습니다. 18년도는 벌써 MOU를 체결을 마쳤는데요. 영국까지 확대되면서 11개국의 양자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왜 정부가 중요하냐? 실제로 정부가 해야 될 일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도스 앤 돈스로 얘기하잖아요. 도스 앤 돈스.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 국제협력 채널을 뚫어줘야 됩니다. 기업 스스로 외국의 파트너를 맡거나 매치메이킹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대기업 부분이나 유수, 중소, 중견기업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런 채널을 뚫는 것조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G2G 채널부터 뚫게 되고 정부가 그런 협력 채널을 뚫게 되면 기업들이 정부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매치메이킹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 부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산업기술 국제협력 구조를 살펴보면 4분할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퇴직기술자와 독일의 프라운호퍼, 그 다음에 제한인공학자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그룹의 선진기술 컨설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제 공동 R&D 차원에서는 양자체계와 다자체계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기술 사업화하기 위해서 기술협력 거점으로 6개의 GT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럽 기술사업화 네트워크인 EN에 09년도부터 가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술사업화 센터로서 아시아권의 GCC 부분들을 5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을 우리가 지금까지의 산업기술의 육성 경험, 이런 성공 경험들을 ODA국에 전파하는 ODA 사업들을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R&D 체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자와 다자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자는 이스라엘, 중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페인, 미국 등을 포함한 11개국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자는 유레카 플랫폼을 활용해서 유로스타2, 호라이즌 2020, 그다음에 소재 전용 프로그램인 메라넷에 가입해서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제협력 사업에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사업들에 대한 스펙트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신흥시장 진출 차원,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 제가 국제기술협력의 비전을 더 빠른 혁신, 더 넓은 시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더 빠른 혁신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진국 중심의 기술 컨설팅, 그 다음에 인바운드형, 내향형 혁신 차원의 기술 습득 R&D, 그 다음에 공동 R&D 차원의 다자 R&D, 양자 R&D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ODA 차원에서는 우리의 산업기술 성공 경험을 전수하는 타스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 전문가를 ODA국에 파견하는 WFK, 그 다음에 본격적인 프로젝트 사업들을 진행하는 산업기술 ODA 부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태계가 아까 77년도 아마 뉴스위크지의 그림이 아마 다들 떠오를 거고 우리는 최고의 혁신국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력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주력 산업 위주로 성장돼 있고요. 신산업 신기술 영역은 우리 극도로 생태계가 빈약한 상황입니다. 그런 빈약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됐건 혁신 자원을 끌어오는 내향형 혁신 구조, 인바운드형 혁신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 기술 습득형 R&D 부분은 예산 부분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설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GDP 대비 세계 최고로 R&D를 투자하는 국가인데 그 기술을 우리가 또 습득해 와야 되냐 하는 그런 걸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어려운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역설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부분들이 협력 채널들을 뚫면서 이제 그 협력의 채널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유레카 플랫폼에 가입하게 되면서 다자협력국은 44개국으로 늘어났고요. 양자협력국은 11개국, ODA 협력국은 18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제가 상대해야 될 국가가 73개 국가나 됐다는 거고요. 기술을 베이스로 이만큼 협력을 강화시키는 나라는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협력의 채널 부분들은 강화되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협력의 채널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국제협력에 대한 우리가 과학기술 차원에서 언제나 분석하는 내용들입니다. R&D 투자 규모의 1등부터 20등까지, 혁신 순위의 1등부터 20등까지,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WF와 IMD의 1등에서 20등, 기술 무역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도입해오는 국가 차원에서 1등, 20등 부분들을 보시면 분홍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양자협력국이고요. 다자 차원에서 약간 푸른빛으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국가가 협력 채널들을 이제 구축됐다고 아마 보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비어있는 국가는 가장 가까운 일본 부분입니다. 일본 부분이 실제로 국제협력 부분들을 굉장히 저하면서 일본하고 협력 채널을 뚫기 굉장히 어려운데 아마 이 부분도 조만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상당 부분의 이런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는 이제 협력 채널을 뚫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 국제협력 부분의 예산 부분은 5년 동안 거의 증가된 바 없이 실제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산업기술 협력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한색은 ODA 예산이고요. 짙은 부분,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국제 공동 기술 개발 예산인데요. 산업기술 차원에서도 급속도로 예산이 지금 줄어들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의 예산 부분에 있어서 협조와 이해 부분들 모두 한번 구해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R&D를 보면 세 개의 단계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R&D 부분만 보는데요. R&D 정책 차원에서 보면 R&D의 스팸 부분들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R&D를 계속 좁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요. 보면 R&D에는 R&D를 만들어가는 프리 R&D 부분들이 있고요.
그 R&D를 본격적으로 사업화하는 포스트 R&D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제협력 차원에서는 R&D는 민간이 하는 활동이니까요. 실제로 좋은 파트너국과 좋은 파트너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는 프리 R&D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협력 기반 구축에 있어서는 해외 제한인공학자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그룹으로 KTEC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치메이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해외 거점을 6개소인 글로벌텍을 운영하고 있고, 본격적인 매치메이킹을 하는 코리아 유레카 데이를 해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D 체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자 다작, 그 다음에 글로벌 기술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GCC EN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 내부의 글로벌 코디네이터와 그 다음에 한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옥타와의 연계 부분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 분야는 12대 신산업 위주로 정부의 정책 부분과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적으로 참여기관 상황을 보면 기술 분야 측면에서는 기계 소재, ICT 중심으로 지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관기관 유형에서는 기업 위주의 지원 정책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국가별 협력과 재수를 살펴보면 독일, 중국이 14개로 가장 많이 협력해 왔고요. 스페인, 프랑스, 미국, 체코, 스위스 순으로 양자 협력 과제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자 플랫폼에서 보면 스페인이 가장 많은 협력기관 수를 가지고 있고요. 프랑스와도 계속적으로 협력기관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핀란드, 터키, 그 다음에 독일, 네덜란드 순으로 쭉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과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국제기술협력 차원에서 보면 특허의 스마트 A 등급, 우수 특허죠. 우수 특허가 국가 R&D는 13.4%인데 비해서 국제협력 부분은 17.5%로 월등히 높습니다. 또한 과제별 특허 출원이나 등록 부분도 일반 R&D에 비해서 4.3배로 그만큼 지재권 확보할 수 있는 성과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갔고요. 성과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바이오 부분에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최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액 3,500억 규모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HPK라는 플라스틱 OLED 디스플레이 장비 개발 업체인데요. 이 부분은 2007년도 유레카 혁신 대상을 받을 만큼 성공적으로 런칭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크 시스템즈는 원자 주사 현미경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매년 매출액이 2배씩 뛸 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포바이오라고 역분화 줄기세포의 자가 증식이나 분화용 합성 바이오 계열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도 성장 인로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지원은 인프라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 부분만 강화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GT 온라인 부분도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www.gtonline.or.kr인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온라인에서는 국제기술 정보와 국제기술 협력 맵, 사업 지원, 네트워킹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요. 특히 국제기술 협력 맵에서는 우리나라가 산업기술 차원에서 협력을 맺고 있는 모든 기관에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약 1000여 개의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저희 우수기업들 약 100여 개 정도를 데리고 가서 매치메이킹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전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글로벌이 인정하는 히든 챔피언 국가입니다. ICT와 바이오에 있어서 최고의 국가고요. 최근에 러시아 아카데미의 극동 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연구소에서 하시는 말씀이 러시아는 기초와 원천 기술이 강하지만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는 너무 약하다. 자기가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이노베이션을 잘하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극동연구소가 한국의 협력 채널을 뚫고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는 얘기합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혁신 국가가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외국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더더욱 느끼는데요. 저희 코리아 유레카 데이라고 매치메이킹 하는 행사에 556명이나 참여할 만큼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고요. 이 안에서 B2B 매치메이킹이 407건, 우리나라의 아이디어 피치 부분을 75건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글로벌 기술협력 포럼도 진행하면서 이런 국제협력에 대한 중소기업과 해외 선진기업과의 협력 채널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론 국제기술협력은 다 누구나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도 어렵고요. 저도 외국에서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언어적 장벽 부분도 많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일반 대상과 신규 사업자들을 위한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협력 채널들을 가지고 갈 거고 국가가 국제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1년에 2차례씩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기술사업과 협력센터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가지고 차이나 머니를 통한 사업화를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그런 기술사업화 협력센터 부분들을 급속도로 전문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66개국 600여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기술협력 네트워크인 유럽 기술협력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2009년도부터 가입해서 전문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됐건 애국심이 중요합니다. 제 한인공학자들은 한국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술 베이스의 관계 부분들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제 한인공학자를 중심으로 284명의 자문단 그룹을 만들어 놨고요. 올해 300명까지 확충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에는 정부 간 채널은 뚫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1단계로 제 한인공학자 그룹으로 K-TEC 재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채널 부분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확충만 해서 아까워서요. 실제로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저희한테 한나절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그분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원하는 기업들이 와서 들을 수 있는 서로 간에 매치메이킹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신산업 신기술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6차 세미나까지는 보여지고 있는데 벌써 올해 몇 개월, 3, 4개월 정도밖에 운영 안 했는데 벌써 10차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30차례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ODA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과학기술 역사를 보면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보이는데 저의 태어나기 전입니다. 68년 한 10월달 그림인 것 같은데요. 저희 키스트로부터 시작해서 과학기술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키스트는 미국의 기술 원조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도상국들과 협력하고 시장을 넓혀가야 되는 그런 글로벌 하나의 기술 선진국으로서 해야 될 역할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2009년도에 OECD 다크 공역으로서 가입하게 됩니다.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ODA 사업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게 됐고요. 한국의 ODA 필요성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기술 발전 경험은 누구보다도 다 뛰어나다는 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수원국의 산업 발전이나 기술력 제고에 대한 ODA의 니즈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을 넓혀갈 차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더 넓은 시장이라는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는 ODA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요. 한국 산업에 있어서 신산업에 있어서 산업의 가치사슬 효율화를 위해서는 이런 국가 경쟁력 제고 기능으로서 ODA 부분들을 일정 부분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산업기술 ODA 차원은 단순 지원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면 우리의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소득 증대, 이를 통한 빈 콘텐츠 및 삶의 질 개선 부분들에 대한 정책 경험들을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중소중견기업의 육성 정책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상황과 그 다음에 개도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과 윈윈형 정책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피싱 투게더 전략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산발적인 진행보다는 체계적으로 운영해보자는 차원에서 4개의 유형별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지원이 되는 형태,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거점을 확보하는 형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술 부분, 특히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을 개량 보급해 줄 수 있는 개량 보급형, 그 다음에 휴먼웨어 파트 측에서 우리의 퇴직 기술자나 우리의 전문가를 파견해서 그들의 애로 기술을 해결해 주는 타스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점 협력 부분은 공작기계나 농기계, 전력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강점 영역 부분들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2년도부터 추진했던 한 베트남 KVIP 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인큐베이터 파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고요. 최근에는 세계 5대 면화 생산국인 우즈베키스탄에 한 우즈벡 섬유 테크노파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타스크 사업은 전문가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ODA 부분들을 살펴보면 저희 부분이 대표적으로 프로젝트 사업 부분하고 타스크 사업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만들고자 하는 타당성 조사와 사전 기획으로서 사업 부분들, 이 4개의 체계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체 국제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키스텝은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작성 중에 있고요. 거기에 제가 개방형 분과에 참여해서 같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과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요 기반의 양자 다자 간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전략적으로 다각화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의 협력 채널 부분들은 대통령 순방이나 중요 장차관님 이렇게 순방길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협력 채널들을 대통령 순방이나 이렇게 만들게 되면 협력 채널들을 더 쉽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되 어떤 국가와 협력해 나갈 거냐, 또 어떤 산업 분야를 협력해 나갈 거냐에 대한 전략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과학기술 외교의 전략성 강화를 첫 번째 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협력 마스터 플랜 부분들을 작성해 갔으면 합니다. 또한 양자 다자 간의 혁신형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고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세안 부분에 특사를 보냈죠. 그만큼 아세안의 중요성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세안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아세안과의 협력 플랫폼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자간 혁신 플랫폼에도 가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북한이라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진짜 지도상에 쭉 쳐다보게 되면 실제로 북한이 막혀 있어서 우리는 대륙 간 연계 커넥션이 없는 거거든요. 꼭 섬과 같은 국가잖아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주 포럼에서 한각의 기적 부분을 대동강의 기적 부분으로 활용하자라는 내용의 이런 담화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남북의 과학기술 협력의 단계적 확대 부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자료가 나오지 않지만 북한도 클러스터 정책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우리보다는 조금 더 후진성이 강하긴 하지만 우리와 협력 채널로서 충분히 우리의 이런 과학기술의 성장 경험들을 전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전략 분야에 대한 국제과학기술 공동연구 협력을 강화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지구적인 이슈인 기후변화나 신에너지에 대한 참여 부분하고요. 국지적으로는 미세먼지 부분들이 과학기술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미국 보면 제조업 혁신, IoT나 3D 프린팅에 대한 선진국가라고 알 수 있을 거고요. 영국은 AI나 빅데이터 부분, 프랑스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러닝 부분, 이스라엘은 무인항공기 파트에서 많은 협력 부분 채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아마 신성장 동력 부분이 새롭게 설정이 될 텐데요. 이런 신성장 동력에 대한 산업 육성 부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됐건 선진국가 차원의 앞에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차원의 과학기술 ODA의 전략적 활용 부분에서 아세안권이나 CIS권과의 협력 채널들, 또 중남미 부분, 아프리카 부분의 기술에 기반한 시장 확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학기술 공적개발 원조, 아까 2010년도부터 시작됐고요. 산업기술 차원에서는 본격적으로 2014년도부터 경험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툴이 ODA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가장 한국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또 ODA입니다. 굉장히 ODA에 대해서 수원국들은 고마워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글로벌화 전략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과학기술 분야에 아까 처음 전체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을 보면 상당히 파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과학기술 분야의 ODA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ODA 사업 간 연계 강화 차원에서 최근에 기재부가 좋은 정책으로 융합 ODA 부분에 예산을 확대한다 그래서 부처가 한 연계 프로그램들 강화하고 있는데 좋은 추세라고 보입니다. 또한 과학기술 ODA 지원 모델 차원에서 유형화, 패키징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원국과의 상호 윈윈 협력 기반도 조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네 번째가 우리가 하기 제일 좁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거라고 보입니다. 국제과학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제로 정책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정책들이 체계화되고 제도적인 틀을 갖추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국제협력은 더더욱 이런 틀들이 지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관련 법제 차원에서 우리의 공동 R&D를 하고 있는 국가와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배분 문제, 그 다음에 부처 간의 협력 채널로서 범부처 국제과학기술 협의체 부분, 그 다음에 중장기 국제협력 계획 수립 등에 관련되어 있는 숙제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해외 협력 거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해외 협력 거점에 대한 효율화나 연계 강화 부분도 필요하고요. 어떻게 됐건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기술 신산업 영역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별되는 부분에 우리의 생태계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외 우수 인재나 연구센터의 유치에 관련되어 있는 우호적 환경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됐건 정책을 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사업 형태로 지원하고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 지원에 있어서 평가관리 체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부분도 중요하고요. 최근에 아주 단순하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지원하다 보면 과학기술 분류 체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차원에서는 산업기술 분류 체계로 7대 분류 체계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유럽의 최근 회의에서 유럽은 테크 코드, 기술 분류 체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마켓 코드, 시장 분류 체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과학기술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니까 기술이 어느 시장에 들어갈 건지는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기술이 어느 시장에 들어갈 건으로 예측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기술과 시장은 굉장히 다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술이 여러 가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만큼 다변화된 시대인데요. 유럽에 있어서 테크 코드와 마켓 코드를 일치시켜서 사업계획서 부분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시장 지향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기술과 시장은 연계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운영하는데 최근에 이 부분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아마 성공적으로 산업기술 국제협력에서 안착될 거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반적으로 확대됐으면 합니다. 글로벌은 대세고요. 이제 기술은 융복합화되고 산업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화 당한 민족은 식민지화됐고 스스로 글로벌화한 민족은 세계를 주도해 왔습니다. 이제 글로벌화라는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국제협력이나 이런 부분, 과학기술의 전략적 접근 부분들은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같이 노력해 갔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입니다. 오명준 단장님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업 개발을 좀 보면 일단 폐쇄 연구적으로 상기업 집중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특히 외국 지원 비중이 한 0.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한 5% 되고 영국, 프랑스가 한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근데 R&D 투자에 있어서도 상위기업 집중도가 높지만 기술거래 활동 이야기하는 기술무역 관련된 부분도 상위 5개사의 집중도가 70%가 넘게 나타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오늘 오명준 단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상대적으로 좀 산업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름대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요즘 국제협력 이야기할 때는 개방형 혁신 이야기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하고 개방형 혁신 놓고 이야기 봤을 때 중요한 건 기업의 기본기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접근을 하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그 기본기가 불확실성이라는 키워드를 만나서
R&D 할 때 리스크를 어떻게 해칭할 것인가 이런 부분 관점에서 좀 산업기술 국제협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국제기술협력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거는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외연을 확대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다자간 네트워크 같은 경우 유레카 같은 부분 참여를 다각화하는 쪽의 노력은 분명히 중요하고 강조돼야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양자간 협력의 중요성이 좀 더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특히 뭐 인더스트리 4.0 이야기 있고 4차 산업혁명 하지만 뭐 독일과 미국의 협력이라든지 독일과 중국과의 협력이라든지 양자간 협력을 통해서 시장과 연계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시스템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모델일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기술 협력 관련된 부분을 좀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계속 사업계획 타당성 이야기하지만 일단은 협력 파트너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전문가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전문 인력 풀들은 이제 나름대로 부처들이 노력하고 전문기관들이 노력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부처별로 이제 협력 과정을 보면 아직까지 전문가 인력 풀의 활용도 관점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는 부분도 좀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외교부를 통해서 아마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고 거기에서 퇴직 전문가에 대해서 해외 파견하는 사업을 합니다. 코리아 시니어 엑스퍼트에서 KSE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서 산업기술 전문가의 해외 파견 기능을 좀 강화하는 것도 한번 대안으로 좀 검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렇게 향후 국가별로 이런 좀 전문가가 파견되면 결국에는 협력 촉진자로서의 좀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다.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술 국제협력은 발표 과정에서 보니까 2002년도에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나름대로의 성과는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이런 국제기술협력은 사업이 어떤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내실화 부분인 것 같고요. 국제기술협력은 잘못하면 보여주기 위한 행사 위주로 흐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일단 기존 사업의 성과나 노하우 관련된 부분 이런 확산이나 활용도 제고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국제기술협력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만 좀 세계상의 지원 관련된 부분도 좀 검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일단 해외 기업들과의 어떤 개방의 혁신 활동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해외로의 어떤 기술 이전이나 해외로부터의 기술 취득이 있을 때에 대해서는 R&D 조세 지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조세 지원을 좀 한번 기술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검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확실한 거는 개방의 혁신 활동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못지않게 기업의 자율적 참여가 있어야 생태계 관점에서 좀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주로 중소기업 관점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많이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숙제는 사업화나 팔로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국제기술협력 관련된 부분은 R&D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좀 시너지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화를 통한 어떤 팔로와의 연계망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어떤 시장이라는 개념과의 접점을 계속 찾아가려는 노력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참 이게 몇 년 전에 한번 산업기술 국제협력을 본 뒤에 몇 년 뒤에 또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봤을 때 굉장히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표본자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오명준 단장님 평소에 깊이 존경했는데 오늘 정말 좋은 발표를 많이 들었고요. 사실 황주 본부장께서도 방금 저 소개를 너무 가분하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거버넌스 관련해서 제가 활동을 많이 했다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지금 동일한 같은 시간에 과총에서 거버넌스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 토론회 토론하고 과총 거버넌스 토론회 토론이 동시에 섭외가 들어왔는데요.
여기를 와야 좀 배우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아이, 고맙습니다. 네, 정말로 좋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배웠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겠지만 이 시점에서 조금 국제기술협력, 특히 산업기술 분야 국제협력이면은 너무 강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중요한 발표를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새 정부 출범하는 시기인데 여러 가지 지금 뭐 카메라도 돌고 있고 해서 제가 평소보다는 말을 좀 수반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미완성으로 끝났던 부분을 계승해서 다시 발전을 시켜보려는 그런 기조가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청와대 조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개개인 인물들도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10년이 지났다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와 지금의 한국은 그 위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면이 있어서 새 정부에 대해서 또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참여정부 때 과학기술 분야에 우리의 슬로건이 과학기술 중심사회 이런 대국민용 슬로건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강중국이었습니다. 강중국. 그때 당시에 핀란드 같은 나라가 되자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강중국이 되자고 국가혁신 시스템도 막 정책에 도입하고 뭐 그랬던 게 이제 사회정부 때입니다. 왜 강중국을 목표로 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과학기술 약소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약소국이니까 강중국이 되자는 거예요. 이 과학기술 약소국이라는 패러다임 또는 우리의 생각을 이제 막 올가매고 있는 이 틀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 단장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GDP 대비 R&D 지출은 압도적인 세계 1위고요. 구매력 환산했을 때 총액 기준으로도 세계 5위예요. 세계 5위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총액 기준 세계 5위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세계 5대 강대국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논문 수, 특허 수, 모든 것도 그렇고요. 수출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어디 토론 가면 자주 쓰는 말인데 전 세계의 모든 나라, 거의 모든 나라에 예를 들어 120개국이라고 대충 정해보면 거의 모든 나라에 첨단의 ICT 산물인 스마트폰과 기술 축적이 오랜 동안 숙성이 필요한 자동차를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로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로 전 세계에 팔고 있는 나라 단 한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자동차가 안 되고요. 수출을 하지만 전 세계로는 못 팔고 있고 독일은 자동차는 잘 팔지만 스마트폰 못 팔고 있습니다. 일본 스마트폰 못 팔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강대국이에요. 과학기술 강대국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 사고가 약소국 패러다임에 묶여 있어요. 약소국 패러다임에 묶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굉장히 사람이 이기적이 됩니다. 이기적이 되고 옹졸해져요. 우리 건 지켜야 되고 남한테 베푸는 건 싫고 가져오는 건 좋고 나가는 건 싫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됐든 산업기술 ODA 국제협력이 됐든 무조건 문제점이 뭐냐? 라이센싱 인은 좋다. 라이센싱 아웃은 안 된다. 인바운드 R&D 펀딩 받아오는 건 좋다. 장려할 만하다. 아웃바운딩 R&D 펀딩 해줄 돈은 없다.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ODA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술 남의 나라한테 주기 싫다. 우리는 아직 보기 밝다. 이거가 우리 국제협력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천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모역 수지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마도 공식 통계는 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기술 무역 수지 적자가 세계 최대 국가일 겁니다. 왜냐? 수출은 별로 못해요. 라이센싱 아웃 별로 못하는데 수입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후진국이라고 해서 기술 수입 많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후진국은 수입해서 써먹을 때가 있어야죠. 산업활동이 활발한 나라가 기술 도입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도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과학기술 강대국이면서 기술 무역 수지 세계 최대 적자국이 되는 거예요.
많이 사오니까 돈은 또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굉장한 역조가 벌어지는 게 모든 게 이 과학기술 약조고 컴플렉스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마음을 좀 너그럽게 먹고 이거 국제협력의 완전 개방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단장님 발표에서도 여러 가지 이쪽에 제언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제언들이 우리가 마음을 좀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웃바운드 R&D, 기술 습득형 R&D를 우리 돈을 써야 됩니다. 우리 돈을 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돈 많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에도 물어봐도 뭐 영국 이런데, 뭐 프랑스 이런데 사용 학자들 작년에 제가 나가서 많이 만나봤는데 너네 나라 돈 많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실제로 많습니다. R&D의 측면에서는 더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 돈을 좀 풀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그걸 원하고 있고요. 우리가 돈을 풀면 그쪽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R&D 펀딩이 좀 정체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쪽의 우수한 학자들과 공동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분야에서까지 기술 습득형 R&D 공동 연구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섹터는 예를 들어 뭐 바이오, 제약, 뭐 기타 등등 부품, 소재 이런 분야는 추격국이거든요. 여전히 섹터별로 선도 섹터가 있고 캐칭업하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이 캐칭업하고 있는 섹터에서는 우리나라 돈을 외국에 주면서 아웃바운드 R&D 펀딩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ODA 같은 경우는 지금 단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는데 저도 ODA 쪽은 관심 많아서 밖으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요. ODA 자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과학기술 ODA나 산업기술 ODA, 또 뭐 적정기술 ODA 쪽 강국은 독일이나 뭐 일본 쪽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GIZ라는 기관을 벤치마킹을 해본 적이 있어요. 과학기술에 특화된 ODA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코이카 같은 거의 과학기술 버전이에요. 그런 거를 설립하는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그 채널이 없다라는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하고도 채널이 없고 일본하고도 채널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아직도 옹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경쟁국하고는 협력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의 불문율인 거죠.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가 직접 경쟁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력을 안 하고 별로 이해관계 충돌이 안 될 것 같은 나라들만 골라서 협력하는 게 우리나라 협력의 특징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채널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중에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이라고 아주 조그만한 기관이 있는데 일본에 퇴직한 기술자들 돌려다가 노하우 전수받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한테 해주는 게 사실은 보이지 않게 많이 있는 거죠. 현재도. 그래서 이런 일본으로부터 뭐 첨단 기술 R&D를 같이 하는 거 굉장히 부담된다면 노하우 전수받아서 축적을 하는 거 이쪽에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게 기초 원천 연구와 기술 축적 이렇게 두 가지 채널로 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천 연구 쪽은 아웃바운드 R&D 활성화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이고 축적 쪽은 지금 일본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노하우를 도입해오는 쪽으로 R&D랑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요. 사실 이 산업기술은 이 산업기술 국제협력을 가로막는 엄청난 법제도적인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장애 요인이 활성화가 덜 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뭐가 있냐?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이 있고 대외무역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산업기술 국제협력을 가로막고 있고요. 특히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같은 경우는 걸면 걸립니다. 무조건 걸면 걸리게 되어 있고 대외무역법에 최근에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 전략기술의 유출에 대한 방지가 대외무역법 및 시행령에 들어갔는데 무시무시한 조항을 제가 발견했어요. 모형의 기술 이전, 세미나라던가 뭐 포닥을 쓰는 거 이런 것까지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전략물자관리원이라고 이것도 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데 거기다가 그럼 전략기술, 너네가 관리하는 전략기술의 리스트를 내놔봐라 그랬더니 정말로 방대한 리스트를 내놨습니다. 그것도 걸면 걸립니다. 그래서 산업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가로막는 악법은 빨리 좀 개폐를 해서
또는 뭐 개폐하지 않을 거라면은 그냥 조용히 계속 차문화시켜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해가지고 좀 앞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있어가지고 유학생한테 많이 받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기업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제 그 기업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 관점에서 이제 혼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키워드들이 이제 과학기술로 기업을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오지랖들께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앞에 말씀하시는 거하고 굉장히 공감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기업인 관점에서 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보면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받는 경우와 기술을 받는 경우와 그다음 기술을 우리가 주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상화되어 있는 건 기술을 받는 쪽인 것 같아요. 기술을 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범죄 행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둘 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근데 실제로 과학기술을 우리가 이제 기술은 다들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럼 그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인가를 살펴보면 시장이거든요. 시장인데 제가 이제 그 경험적으로 이제 미국과 영국 과학기술을 받는 형태의 협력을 했었는데 비교적 좀 저희들이 이제 좀 첨단 쪽 과학인데 사실상 기술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쪽에서 연락 와서 협력을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시장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시장과 제품이 있으면 그 요소가 되는 부분적인 기술들은 그쪽에서 오히려 협력을 요청을 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좀 좋은 사례인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받을 때 기술을 받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형태는 사람을 받거나 아니면 R&D 센터, 실제로 사람인데요. 기술을 받는 것보다는 공장 아니면 R&D 센터 뭐 이런 형태 아니면 사람을 받아버리면 굉장히 본질적인 것들을 받아올 수 있는 것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받아오는 것들을 좀 방향성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주는 것은 실제로 제일 쉽게 줘야 되는 것들이 돈이고요.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것들은 시장이라고 봅니다. 시장이라고 하면 제품이고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술 협력할 때 이건 우리 제품 그리고 그 기술이 포함된 우리 제품은 계속 우리가 가져야 될 거고 그 브랜드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가장 좀 이상적인 형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보다 기술이 더 뒤진 나라 이제 제가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경험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하고 필리핀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도 이제 이 주변에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일단은 현재는 우리가 쿠셈이 국가 출연연의 기술을 가지고 국가 자본을 가지고 이제 생긴 회사들이 그런 형태를 하는 거는 이거 매국 행위 아닌가? 라는 관점인데 사실상은 이거는 저희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과 브랜드를 주지 않은 상태라면 굉장히 큰 기술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절의 기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법으로서 막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큰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줘야 될 것들은 반대로 기술일 거고요. 그리고 제품과 브랜드는 지켜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